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실 텐데 저번 주도 뭐 보강하실 때도 참석을 하시고 열의를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D-Day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5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하루 동안 끝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여기다 한번 써보시는 것들도 나중에 이제 돌아봤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수업하시고 집에 가서 또 내가 몇 시간을 했는지 아니면 또 시험을 봤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표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때하고 좀 틀리게 보통 이제 한 주에 한 개 챕터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맨 처음에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해드리고 다시 정리해드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했는데 시간이 이제 8주밖에 안 남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교재가 지금 4권이 있는데 그 4권을 기간 내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시간을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 6장, 7장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7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송배전공학에 배우셨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5장이나 6장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아주 장수가 작습니다. 근데 장수는 작은데 실질적으로 그 교재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교재에 있는 내용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이제 스케줄을 시험이 지금 2월 3일로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2월 3일에 맞춰가지고 교재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 한번 스케줄을 다시 조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 6장, 7장 해가지고 개통공학 쪽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8장, 9장, 8장이 안정도고 9장이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좀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를 가지고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셔야지만 송배전계통이나 송배전공학이나 전력계통공학 같은 경우는 목차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게 나중에 시험을 볼 때도 좀 편합니다. 배전 쪽에 1, 2장 하고 3장 기타 부분을 좀 나눠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때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나눠놨고요. 변전 같은 건 중요하지만은 변전 1, 2, 3을 그냥 묶었습니다. 왜냐면 배전 3이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비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발전 쪽은 이제 수력이라든가 이제 화력 쪽, 그 다음에 열병합이라든가 이런 원자력 쪽 해가지고 이렇게 2개 챕터로 여러분 교재가 4개 챕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2주 정도를 나눠놨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이제 수력 부분하고 화력의 일부분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쪽 말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한번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할까 합니다. 마지막 날은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일주일 전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목차 정도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뭔지 시간에 따라서 총정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 기간에 맞춰서 좀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날짜들은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보강을 해드리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150문제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번 수업하는데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가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번 정도 예정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나머지 문제를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50번까지 했기 때문에 50일에서 한 80번 정도, 80에서 한 100번 정도 하고 마지막 때는 이 총정리할 때 이제 기본서에 대한 총정리를 하고 그 오후에는 바로 이제 전체 그 관연도 문제에 대한 총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나름대로 그 다음 주 시험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기 때문에 이때 요 날짜 오후에는 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강의실 좀 예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반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무료로 그냥 오후에는 오픈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들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이 더 앞에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QV 컨트롤은 기본서에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책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QV 컨트롤 나갈 텐데요. 이 QV 컨트롤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기본서 스캔했던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내용들이 먼저 나올 것인지 개통공학 쪽에서는 이 2개 챕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기본서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 이런 내용들이 요약이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서브 노트에도 그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지 기본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서 이제 기본서에 대한 화면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 부분을 가서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이제 PF 컨트롤 여러분 배우셨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QV 컨트롤인데 사실상 PF 컨트롤보다는 이 QV 컨트롤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변전소의 전압 조정이라든가 무효전력 조정 때문에 그런 무효전력에 대한 뭐 발생과 소비원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앞에서 배웠던 PF 컨트롤하고 연관이 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연관을 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좀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는 앞에서 배웠던 AFC나 ELD에 관련된 내용하고 여기서 지금 무효전력, QV 컨트롤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여기 보시면 전압 특성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압이 높거나 낮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무효전력을 어떻게 보상을 한다. 어떤 기기를 통해서 보상을 한다. 이런 조상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상 설비가 이제 나중에 변전소 쪽에 보시면 조상 설비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압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여러분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을 제어해야 되는 필요성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차들 정도 전압의 저하가 심하거나 높았을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따가 나오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압과 무효전력의 기본 특징 해가지고 이제 무효전력을 보상을 하면은 전압을 올려줄 수 있다. 무효전력과 전압에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걸 이제 예제 7-3에서 수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번에도 25점짜리로 나왔고 다음에 10점짜리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10점짜리로도 정리를 해주시고 25점짜리로도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도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전압 강화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10점짜리로 계산하는 수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잡하게 삼각함수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복잡하게 좀 25점짜리 문제를 푸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잘은 안 보이실 테지만 요거 같은 이제 역률 계산을 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제 콘덴서 용량을 가지고 이제 역률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뭐 단락 용량을 이용해서 콘덴서 용량하고 전압 강화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25점짜리로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흐름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런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 있는 예제 문제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시험을 보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0일 요약하고 그 다음에 10일 요약하고 그 다음에 5일 요약하고 3일 요약하고 이틀 하루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이제 뭐 한 50일 정도가 됩니다. 50일 정도가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적절하게 지금 57일 남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한번 그 계획을 해놓고 실행에 옮기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예제 7-3 오늘 여러분 교재에도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무효전력의 공급원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지 발전기라든가 동기조상기라든가 뭐 콘덴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액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무효전력을 진상 또는 지상 영역에 둬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에 이제 배우셨던 제가 맨날 얘기하는 5-8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할 때 C 성분이 많다 보니까 무효전력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무효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블로 리액터를 투입을 하는 거죠. L을 투입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진상, 지상 운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제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25점짜리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발전기의 냉각과 관련된 부분들. 가능 출력 곡선이 제한하는 부분이 뭐가 있었죠? 온도, 안정도, 냉각 방식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온도 부분에 대한 수소 압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태 안정도라든가 과도 안정도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니면 여자기의 과여자, 저여자 이 부분 기억나시죠? 이 그림을 그릴 때 딱 그려놓고 위에가 뭐라고요? 무슨 영이요? 지상, 밑에는 진상영.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얻으시면 된다고 그러죠. 요거 기준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는 과여자, 밑에는 저여자
그 이 윗부분은 뭐라고요? 온도에 대한 제한 조건이 뭐죠? 고정자인가요? 회전자인가요? 예? 예. 회전자고 여기가 이제 고정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의를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이 헷갈립니다. 이게 이제 고정자 담부에 의한 가열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은 전체적인 콘셉트를 머릿속에다 잡아놓고 그 내용이 뭔지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이런 콘셉트도 안 나오면은 외워봤자 나중에 혼돈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각각의 이제, 변압기의 이제, 전압을 제어하는 부분이 직접적인 제어 방법하고 간접적인 제어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이제 OLTC 같은 부하시 탭 전압 조정 장치 같은 것도 무회 전력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 조상기 발전기인데 부하가 없는 발전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기 전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기로 운동을 하다가 P하고 Q값을 회전기이기 때문에 발전기처럼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콘덴서, 그다음에 블로 리액터 이런 내용들이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지형 무효 전력 보상 장치 SVC 같은 경우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런 SV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팩시 쪽하고 좀 연관을 해서 이제 혼돈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이제 이 콘덴서에 대한 특성하고 리액터에 대한 특성. 콘덴서는 선형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콘덴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땅 올리면 이제 그 용량만큼 올라가죠. 근데 리액터는 그게 아니라 리액터는 선형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콘덴서하고 리액터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란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요 레벨에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이런 스태틱 바 컴펜세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4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어떤 값을 고정을 하고 나머지 값을 조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대부분이 콘덴서 값은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투입할 때, 2개를 투입할 때, 3개를 투입할 때 그래도 용량별로 100이 있다. 그러면 300이 있을 거 아닙니까? 콘덴서가. 그럼 리액터를 300짜리를 다는 겁니다. 옆에다. 그래서 요 하나를 넣었을 때 얘를 가지고 제어를 해주면서 2개를 넣었을 때 얘 가지고 제어를 해주면서 그래서 하나씩 올라갈 때는 이런 부분이지만 얘가 이런 선형성을 가지다 보니까 같이 합해지면 이런 선형성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SVC 쪽에서 사용하는 리액터 같은 경우는 블로 리액터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심형 리액터가 됩니다. 그래서 철심이 없는 그런 리액터라는 것들을 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도전압 조정기. 이제 저번에 한번 질문이 왔었는데, 이제 그, 한전의 이제 변전소 모선에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발전소에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변압기에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송전선에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시 또 변전소로 와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이제 배전선로에 대한 전압 조정하는 부분. 배전선로에 이제 변압기 쪽에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어떤 식으로 전압 조정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서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봐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변전소의 2차 측에서 모선에서 전압 조정하는 SVR이라는 부분을 이제 한전에서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면 급전선에 각각에다가 SVR 달아가지고 조정하는 방법들.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또 이걸 같이 제어하는 방법 한 가지 해가지고 3가지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SVR 같은 건 지금 거의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는 IVR이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제가 SVR도 받고 IVR도 봤는데 IVR은 이제 민수에서 쓰는 용어들이고 SVR은 한전에 있는 쪽에서 쓰는 용어들로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이제 구조는 안 해보시면 OLTC 변압기처럼 탭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드럼통 같은 이런 드럼통 같은 쪽에 1차 측에 탭이 있고 2차 측에 탭이 있습니다. 그러면 OLTC처럼 안에서 탭을 조정해가지고 변전소 2차 측에 전압이 떨어지거나 하면 탭 조정을 해가지고 전압을 올려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 이 OLTC의 구성 부분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R사 거의 자료가 있는데 국내는 이제 한전 쪽은 이제 2가지 회사 정도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MR 자료를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단락 현상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변압기 탭을 조정한다는 건 Y델타 전동기의 기동 방식을 조정해 주는 것처럼 탭을 변환을 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락된 상태에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호계정기 같은 거 탭 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시죠? CT 2차 측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탭을 빼기 전에 항상 뭐냐면 밑에 그 예비 탭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계정기 같은 경우. 예비 탭을 빼가지고 위에 상단에다 탭을 꽂아 놓고
그 병렬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뺏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얘들도 하나 여기 단자가 있고 여기 단자가 있다. 그럼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슬롯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단락을 이용해서 한번 병렬로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탭을 체인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 그리고 무효전력이 부족하거나 이제 그 과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5점짜리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예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무효전력이 얼마만큼 이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비슷한 이제 문제들이 예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압 무효전력의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조상 설비에서 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발전기에서 조정하는지, 아까 전압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발송배제니까 발전기, 그 다음에 변전소가 있죠. 변압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송전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3, 4호에서 154 또는 154에서 22000 변전소, 이 변전소 쪽에 대한 레벨, 그리고 배전솔로에 대한 전압 조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무효전력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고요. 발전기에서는 발전기에서 무효전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압을 조정을 하는 거고, 변전소 쪽에서는 조상 설비들을 이용해서 전압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제어 방식들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제어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어 특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중간에서 다시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정도 대책에서도 보시면 뭐 승속정해가지고 승합, 소극여자 방식, 중간 조상 방식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안정도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죠?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 X를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P가 올라가겠죠? 안정도가 증대된다는 얘기죠. ES, ER을 올려줘도 안정도가 증진이 되고, 사인 세타를 키워도 안정도가 증진이 되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뭐였죠? 리전 입기, 안정도의 향상 대책, 리액턴스, 그 다음에 전압, 그리고 발전기 입출력 변화, 그리고 기타, 그리고 팩치라든가 HVDC라든가 아니면 소리액터 방식이라든가 개통 부분이라든가 보호계전기의 고속도라든가, 예? 고속도 재폐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런 것들을 안정도 향상 대책 25점짜리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안정도 부분을,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 설비에서 제어를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서 답안을 쓰시기에는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아신다면 나중에 답안지에 이런 그림을 써주시라는 얘기죠. 수식을 다 이해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답안지에 쓸 그림들을 기본서에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순시 제어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제한 조건 있고 뭐 전압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넘어가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어렵거든요. 다 방정식 나와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전압 제어를 하거나 주파수 제어를 해서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되죠. 여기 부분 같은 게 이제 아까 저번 주에 배웠던 이제 PF 컨트롤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PF 컨트롤에서 이제 주파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전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전력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 운전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동기 운전을 해가면서 주파수를 제어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강했고요. 여기서는 무효전력을 제어해가지고 전압을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무효전력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1전기소 내에 조정 설비를 제어하는 개별 제어 방식, 협조 제어 방식, 종합 제어 방식. 추우니까 이것도 잘 안 나오네.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딱 나와 주셔야지만 됩니다. 저번에 AFC, ELD, AGC 이렇게 배우셨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그림을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개별 제어는 1, 2, 3, 그 다음에 협조 제어는 어떻게 돼 있고 종합 제어는 어떻게 돼 있고, 저번에 배우셨던 거 주연바 나왔죠. 정주파수, 그리고 정연락선, 그 다음에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제어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세 가지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어가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QV 컨트롤에 대한 제어 방식이다 이거죠.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개별 제어는 개별적으로 제어를 하다 보니까 개별 제어가 1, 2, 3 나오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제어하느냐. 그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VR을 개별적으로 제어한다든가 AQR을 개별적으로 제어한다든가 발전기를 개별적으로 제어한다든가 그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그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협조 제어는 이제 다른 쪽에 이제서 내용들을 가져와가지고 같이 피드백을 해서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죠.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오픈 시스템입니다. 자기가 딱 정해져 있는 그 내용만 딱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클로즈 시스템처럼 다른 쪽에서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편차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좀 부족하면은 내가 이쪽에서 더 채워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이제 협조하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협조를 잘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 연계된 계통에서도 내용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종합제어는 이제 그게 여러 군데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림을 보시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발전소에서 제어하는 부분, 변전소에서 제어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전력 계통으로 순환되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종합제어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답안지라든가 그런 쪽에 보시면은 좀 쉽게 양쪽으로 나왔습니다. 발전소, 변전소에 대한 제어 부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가지고 전력 계통에서 다시 이제 공급되는 그 그림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개념은 이제 그 그림은 좀 내용이 어렵고요. 차라리 이제 여러분 그 답안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장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교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서브 노트들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PF 컨트롤에 비해서 QV 컨트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고장 계산 같은 경우는 이따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그냥 그 교재에 대한 내용들만 설명을 드려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때 2장하고 3장하고 같이 배웠었죠. 왜냐면 내용이 계통의 표현에서 뭐 발전기, 그 다음에 부하, 그 다음에 변압기, 그리고 이런 것들, 송전솔로 같은 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조류 계산 같은 경우는 전력 조류 계산이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PF 컨트롤에서 중요한 부분이 AFC라든가 ELG라든가 아니면 절연협조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과 무효전력 제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송배전공학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력계통의 경제운용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제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수목평총만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총들이 있다. 근데 수목평총. 근데 저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평일은 총각들이 노는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다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가 뭔지, 그 다음에 목이 뭔지, 평이 뭔지, 총이 뭔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전압과 무효전력 제어 부분이 보시면 55에서 65인데 10페이지가 안 됩니다. 또 계통의 경제운영도 10페이지가 안 됩니다. 네, 고장 계산은 한 20페이지 정도 되죠. 고장 계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나머지들 1시간 이런 배우를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이 전압과 무효전력 제어 쪽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더 할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과 무효전력 제어. 아까 이제 교재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압 변동이 수용가의 기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압이 너무 낮거나 높았을 경우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그리고 유효전력 주파수니까 PF 컨트롤이죠. 무효전력 전압이니까 QV 컨트롤이죠. 그거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지금 여기 부분이 아까 예제 7-3 부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예제 7-3 하고 같은 부분인데 이게 10점짜리로도 나오고요. 20점짜리로도 25점짜리로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단거리 전압 강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잘 보시고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이 25점짜리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써주셔도 됩니다.
계통의 무효전력 공급원. 무효전력 공급원이 뭔지 이제 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발전기 쪽에 있을 테고요. 예? 변압기 쪽에서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로 쪽에서 무효전력 공급원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 쪽에 관련된 조상 설비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주가 됩니다. 아니면 발전기나 동기조상기, 아니면은 정지역, 그러니까 회전기 쪽에 대한 무효전력 보상 장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기계식 정정 타입의 그런 무효전력 보상 장치가 있을 겁니다. 회전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라든가 동기조상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멈춰있는 기기들은 이제 C나 L 성분이 되겠죠. 근데 그 C나 L 성분들이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 리액터라든가 직렬 콘덴서라든가 아니면 병렬 콘덴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SVC에서는 어떤 사이리스들을 이용해가지고 연속적인 제어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실 때 SVC에 관련된 내용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발생을 하고 어디서 소비를 하는지, 그러니까 진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부분 또는 지상으로 없애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이 전압이 이제 과했을 때 무효전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전압이 올라가겠죠. 역률도 개선이 되고. 하지만 전압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이제 전압에 대한 제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것도 전압이 높았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회전기 같은 경우는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파수가 전류가 변동이 됩니다. 전류가 변동이 되면 RPM이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이런 정지형 기기 같은 경우는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내량에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전압이 올라가면 밝아집니다. 훨씬 더. 안에 전자 활동이 더 밝아지니까. 하지만은 전압이 올라가면서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만큼 안에서 빈번하게 전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 전자들이 남아있는 공간들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걔네들이 힘을 다 소비를 해버리니까 수명이 저하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뒤에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설치 후에 전압 강화 개선 효과. 여러분들이 이제 역률 개선 효과하고 똑같죠. 역률을 개선을 했더니 전압이 없어지더라. 그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일반적인 이제 부하들이 다 이제 지상부하가 많습니다. 지상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Q 성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 Q 성분을 필요하다 보니까 그 Q 성분에 의한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기동한다든가 했을 때 전압 강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역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콘덴서를 투입을 합니다. 또는 이제 변압기에 대한 무효전력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변압기 용량의 뭐 3%, 4%, 5% 정도를 설계를 해서 변압기 2차 측에 콘덴서를 달아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콘덴서를 달다 보니까 이제 공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조파가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콘덴서를 달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역률 개선을 위한 콘덴서를 달은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고조파 필터용으로 콘덴서를 달았는지에 따라서 설계하는 방식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역률 제어를 달다 보니까 그 콘덴서 쪽으로 고조파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콘덴서 전단에다 리액터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고조가 많았을 때는 11%의 리액터를 달아서 고조파를 억제를 하는 거고요. 왜냐면 C 성분은 어떻게 되죠? C 성분을 뭐 연관돼서 설명드리면은 C 성분은 XC분의 1이죠. 그 L 성분은 XL이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2파이 FL이고 요거는 2파이 FC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얘가 성분이 들어가다 보면 얘가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L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임피던스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 성분이 있으면은 고조파 성분들이 들어가다가 공진하는 부분이 생기면 이쪽에 임피던스가 낮으니까 이걸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피던스가 나눠진다는 얘기죠. 요 영역에서.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요 정도 돼야 됐는데 이런 어떤 차스에서는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영역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그 차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변압기가 있고 변압기 2차 측에 고조파가 있고, 그러면 이 고조파 밑에 이렇게 콘덴서가 달려있죠. 그러면 이제 고조파가 발생이 되면 어디에 발생이 되느냐?
변압기 쪽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또 이 리액터에 영향을 미치거나 콘덴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여기다 하나 달면 어떻게 될까요? 모터가 있겠죠? 전동기 쪽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케이블 쪽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연산을 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콘덴서 쪽에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바로 리액터를 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역률 보상이기 때문에 역률을 콘덴서 성분을 넣어가지고 무효전력을 보상해서 역률을 올려준다. 그게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죠?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있었죠, 역률이. 여기 뭐였죠? S고 여기 뭐였죠? 이게 P였죠. 이게 Q였죠. 이 Q 성분을 공급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한 역률, 코사인 세타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거를 올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데 얘를 올려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왜? 얘가 지금 원 아닙니까? 여기 중심점이 여기고. 그럼 여기를 축으로 해서 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예? 실질적으로 요만큼 올려줬지만은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여기 부분은 요만큼 더 늘어난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S는 그대로기 때문에. 요 S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 Q값을 올려줬으니까, Q값이 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부분에. 요만큼 올려줬지만, 여기 가 있기 때문에 P값은 여기로 더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림을 가지고 연상을 하시면은, 왜, 역률을 제어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증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QV 컨트롤 같은 경우, 보시면은, 또, PV 컨트롤 생각나시나요? PV, QV. 이렇게 해가지고. 유효전력.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기가 뭐라고? P. 여기가 V. 이게 V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압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정의를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부분에 대한 윗부분인데 여기 역률을 제어해주게 되면 뭐가 늘어난다? 이렇게 P가 늘어난다. 네? 여기가 지상, 여기가 역률 1, 여기가 진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개념을 또 잡아주셔도 되죠. 이 전압 안정도가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요? 두 가지? 뭐로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일병은 생각나시? 일정 소비 전력의 변화. 병렬에서는 고장. 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부하가 움직이거나 사고가 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런 내용들을 자꾸 반복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자꾸 키워드를 좀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키워드가 나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4문제밖에 안 됩니다, 5장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이용의 문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압변동이 수용과의 기기에 미치는 영향.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답안지를 보면, 이렇구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연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지기기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회전기기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지기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겠죠? 제어 설비들도 있을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압변동이 수용과의 기기에 미치는 영향 뭐라고 있다고요? 조명, 유도전등기, 컴퓨터 및 전자기기가 나왔습니다. 네, 조명 같은 경우는 전압이 변동하면 깜빡깜빡거리겠죠? 네, 플리커 같은 경우. 네, 나중에 이제 전력 품질 쪽을 해가지고 또 이제 배전 쪽에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송배전공학 14장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 플리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플리커는 이제 한전에서는 델타 V10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깜빡인 개수가 10번이라는 얘기입니다. 10번. 근데 그걸 이제 퍼센트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100V가 들어왔습니다. 기준이 100V인데 99V로 떨어지는 게 10번 이상 됐었다. 1초에. 예? 10사이클 이상 정도가 99V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얘가 1%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9번만 떨어졌다. 델타 V10의 정의는 9번만 떨어졌다. 걔는 1%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98%가 98V 이하까지 10번 이상이 반복이 됐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막 반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되면 얘는 2%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델타 V10의 정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델타 V10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고조파, 154 수용가 이상의 수용가에서 이제 고조파 같은 것들을 예측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2%까지는 한전에서 상관없고요. 2에서 2%, 2.5%까지는 그냥 거기도 상관은 없습니다. 2.5%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제재를 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유도전등기. 조명은 아까 제가 전압에 따라서 어떤 수명하고도 나중에 관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도전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압 변동으로 회전 속도가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변할까요? 이거는 NS는 뭐죠? P분의 120F입니다. 전압이 변동이 되면은 이 P값이 변동될까요? 전류값이 변동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 전압 변동으로 회전 속도가 변화한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처럼 뭐라고요? 전압이 저하가 되면은 유도전등기는 부하의 정리에서 ZIP를 생각하시라고 했죠. Z, 일정 임피던스 모델. I, 일정 전류 모델. P, 일정 전력 모델. 얘는 일정 전력 모델이기 때문에 전압이 변화하더라도 전력량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흐르다 보니까 과열이 되고, 전압 상승이 되고 과열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전압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류에 의해서 어떤 토크 같은 게 변하다 보니까 토크에 의해서 속도가 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아까 NS분의 P분의 120F 그걸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때도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PF 컨트롤 할 때 배우셨던 개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QV이기 때문에 아까 그 PF의 주파수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컴퓨터 및 전자기기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감합니다. 근데 어떻게 민감하냐? 왜? 변환 장치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변환을 해주다 보니까 전압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 변환을 해주면서 또 변동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 회전기 같은 경우는 전압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돌기 때문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지기 같은 경우는 전압이 몇 프로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 기기가 견디지 못하고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 다 꺼집니다. 전등은 깜빡깜빡 거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변동 범위 내에서는. 하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변환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예를 들어 육상 변압기다. 그러면 육상에 제대로 들어와줘야지만 그 다음에 DC 전압이 쭉 나와서 힘을 실어주는데 그 변환해주는 게 중간중간에 몇 개가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DC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컴퓨터 안에 있는 소자의 정확한 전압. 근데 왜냐면은 컴퓨터 안에 쓰는 소자들은 2.5V, 12V, 뭐 24V 이런 저전압입니다. 근데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220V에 막 한 10% 이상 떨어지죠. 10% 이상 떨어진다는 건 걔네들은 되게 민감한 전압이라는 얘기죠. 우리 쪽에서는 AC 쪽에서는 덜 민감한 전압이지만 DC에서는 민감한 전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DC를 쓰면 좋습니다. 손실 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왜? AC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걸 송전을 합니다. 송전을 해서 우리가 수용가에 가져와서 그걸 또 변환 장치를 해가지고 다 씁니다. 근데 AC를 쓰는 설비들도 있지만 DC를 쓰는 설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부하들을 지금 어떻게 하죠? 분산형 전원들을 쓰죠. 연료전지 같은 거 이런 것들 바로 DC를 해가지고 수용가 내부에 연료전지 발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배터리를 이용해서 뭐 충전을 해가지고 발전한다. 그럼 바로 DC가 넘어오는 겁니다. DC로 공급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더 좋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에디슨하고 이제 그 테슬라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AC, DC. 근데 DC가 이제 훨씬 더 좋은 거지만, 예? 에디슨이 졌죠. 에디슨이 DC고 테슬라가 AC인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DC는 전압을 변성하기 힘듭니다. AC는 전압 변성하기 좋죠. 그래서 AC의 장점이 뭐였죠? 승회일. 뭐였죠? 승합. 이런 것들이 변경이 편하다.
회전자기를 얻을 수 있다. 1. 그렇죠. 일관된 개통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AC의 장점 같은 걸 여기다 또 써주시라는 얘기죠. 나중에 필요하면은 AC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압 강화 시에 문제가 되고 컴퓨터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좀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또 써주시면은 채점자가 봤을 때 좀 다르게 느껴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중에 이제 정 안 될 때 답안지를 써야 될 때 생각이 안 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 막 끌어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걸 많이 이해를 하고 쓰시다 보면은, 전체적인 키워드는 나와야 되겠죠, 키워드는. 키워드는 나왔지만 키워드 안에 있는 설명이 참신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점수가 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압이 너무 낮은 경우. 전압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유효전력의 손실의 증대 나왔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보시면은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꾸로 I를 넣고 P를 올려주면은 루트 3 VR 코사인 세타 R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손실은 PL은 3I 자승 R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효전력 손실의 증대라는 거는 전압이 너무 낮으면 P 값이 일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I 값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P 값을 왜? 일정 소비전력 부하다 보니까 전압이 떨어져도 우리는 전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전력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류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전류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송전 손실이 이 I 자승에 비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송전 손실도 자꾸 커져버린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부하가 일정 전력 부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정 전류 모델 같은 경우, 일정 임피던스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비례하기 때문에 일정 전류죠. ZIP니까 일정 전류 모델 같은 게 바로 저항성 모델이죠. 여러분들 이제 전열기 같은 경우 1단, 2단 하면은 불 빨개지는 게 1단 하나 들어오고 2개 들어오죠. 그때마다 전류가 올라갑니다. 끄면 전류가 꺼진다는 얘기죠. 그거는 저항만의 부하이기 때문에. 근데 이 R만의 부하가 아닌 RLC 부하들이 이제 섞여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틀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송전전 설비의 송전 용량 저하. 요것도 보시면은 PC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VI가 저하가 되면은 P 값도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정태 안정도에 의한 송전 용량 저하. 뭐라고요? E하고 V가 저하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E가 저하되면은 안정도도 저하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죠. 발전소의 출력 저하. 개통 전압이 저하되면 발전소 소내의 보조기기 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발전소 출력이 저하된다. 이런 부분.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라고 했죠. 발전소, 송전선, 변전소, 그 다음에 배전 변압기. 그러면은 이제 발전소 내에서 전압이 저하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 그리고 송전선 쪽에서 전압이 저하가 됐을 때 생기는 부분들. 이렇게 변전소 쪽에서 전압이 저하됐을 때 생기는 부분. 배전솔로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에서 전압이 저하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을 쓰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전압이 높았을 때입니다. 전압이 낮았을 때보다 높았을 때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왜? 집에서 와이프가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가 심해지면 싸움이 일어나죠? 예? 연말연시에 술 좀 그만 작작 먹어. 빨리 좀 들어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잔소리들이 심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망질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죠? 예?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은. 확실히.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조금만, 한 60일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와이프한테 좀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전력용 기기의 열화 촉진입니다. 왜냐면 이제 열화라는 부분이 자기가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준전압, 공칭전압, 절연전압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정격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격전압은 이제 최고 전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상은 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900 같은 경우는 전격 전압이 어떻게 되죠? 24kV 내지 25.8kV까지 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전압이 조금 올라가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상시 전압이죠. 전력용 기기 같은 게 열화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기기들을 사서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에서 견딘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이상을 오버하게 되면 그건 타버립니다. 마찬가지 열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파 발생. 이거는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변압기나 볼로 리액터처럼 철심을 사용하는 전력용 기기의 단자 전압이 이상 상승되면은 전압 파형이 외파로 되다 보니까 그 외파라는 건 찌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찌그러지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고조파가 발생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열화 부분이죠. 터져 나가니까 전압이 떨어진다고 뭐 터져 나가진 않지 않습니까? 손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전류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 전력이 늘어나는 거지 그 기기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기기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유효전력 주파수하고 무효전력 전압과의 관계입니다. 그건 뭐냐?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요? 유효전력은 유효전력이 발생되면 주파수가 상승이 되고 유효전력의 소비가 되면 주파수가 저하된다고 그랬죠. 이거 생각나시면 이게 생각이 나죠. 이렇게 P값이 올라가면 뭐라고요? 주파수가 저하되고 기준에서 이런 발전기 주파수 특성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발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변동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전계통이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가 동기운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시스템을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발전기의 주파수 속도가 떨어지죠. 주파수가 속도가 떨어지다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축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PF 컨트롤에서는. 근데 무효전력은 그게 틀려집니다. 유효전력은 전계통이기 때문에 전계통에서 다 봅니다. 근데 무효전력은 뭐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지적. 전압 안정도는 국지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을 어디서 제어하죠? 전동기에서 전압 제어하고, 그 다음에 메인 쪽에서 전압 제어하고, 모선 단넷에서 전압 조정하고, 그게 이제 중앙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 하느냐, 아니면 말단에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콘덴서를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어디다 설치하는 게 더 좋으냐, 말단에다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문제는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저압측에 설치하는 것보다 고압측에 설치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압측에 설치하게 되면 이제 델타 결선을 못하고 Y 결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용량 측면에서는 좀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런 국지적인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무효전력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압이 올라간다. 여기 나온 것처럼. 무효전력이 줄으면 전압이 저하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에서 무효전력을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전압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저하되는 만큼을 공급을 해주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메인만 있고요. 여기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으로 이렇게 나와서 또 오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의 무효전력 P하고 Q를 공급을 해줍니다. S라는 거 부분 안에 P가 이만큼 있을 거고요. Q가 이만큼이 있을 거죠. S라는 부분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부분을 이 수용가에서 요 말단에서 쓴 부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서 쓰다 보면은 P값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전에는 어떻게 되냐? 한전 여기에다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콘덴서가 얼마만큼이 달렸다? 5메가바가 달려 있습니다. 45에 60MV 쪽에 5메가바 정도가 달려 있는데 이게 뭐 200 몇이었죠? 278인가? 280짜리가 몇 개 달려 있다고요? 5메가 되기 위해서는 18개가 달려 있습니다. 한 상당 6개씩. 그래서 18개가 달려 있고 그 중간에 방전 저항이 어떻게 달려 있고 방전 코일이 어떻게 달려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리액터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 그런 것들 그 그림이 나온다고 그랬죠? 25점짜리로. 변전소 내에서 콘덴서의 구성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연상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다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이 Q 성분을 여기서는 공급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말단에서 공급해주면 얘는 이만큼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만큼을 더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요 부분이 바로 요 말단에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이 이 말단에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옆에서 공급을 해줬다. 그럼 이 부분은 이만큼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P를 더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로가 있는데 케이블 안에 그 안에 Q도 흘러갑니다. Q가 안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P만 흘려주면은 똑같은 P를 흘려주면은 발열이 적게 되겠죠. 이런 부분으로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아니면 더 많은 송전 전력을 키워줄 수가 있으니까 케이블을 더 포설을 안 해도 되죠. 돈이 저감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성으로 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유해 전력은 국지적인 부분이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해 전력은 전개통. 이게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예제 7-3 꼭 나옵니다. 언젠가는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딱 보시면 어디 부분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송전 특성에서. 송전 특성이 몇 장이었죠? 예? 5장. 예. 왜 자꾸, 장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성배전공학의 5장의 송전 특성이 있고 그 송전 특성 안에 단거리에 대한 송전 특성, 중거리에 대한 송전 특성, 장거리에 대한 송전 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또 임피던스 부분이 나왔죠.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부분도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그 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왜냐면은 이 장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은 게 최근에는 시험 문제들이 각 장마다 한 문제씩이 골고루 나옵니다. 최근에 이 2년 동안 그러니까 한 3회 정도 시험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각 장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단거리 송전선로의 전압 강화의 수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걸 그릴 때 어떻게 하죠? 항상 송전선로 설명할 때 벡터도를 그리죠. 벡터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등가회로를 그리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답안지 쓰실 때 그런 벡터도나 등가회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7장의 고장전류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단선도부터 그립니다. 단선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장 조건을 이끌어가지고 그려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미리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 부분이 수전단에 대한 전압이고요. 여기 이 부분이 송전단에 대한 전압입니다. 그러면은 전압가가 얼마만큼 생겼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만큼 생겼다는 얘기죠. 전압강화가 실질적으로 그 전압강화 부분을 뭐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지 밀접한 건지를 설명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부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하에 대한 전압강화 부분이 IR 성분이 생겼죠. IX 성분이 생겼죠. 그럼 이 델타 V가 요 삼각형에 대한 델타 V 또 이런 델타 V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살펴를 보다 보니까 얘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눠진다? 요거에 대한 코사인 성분이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대한 사인 성분을 하게 되면 요게 되죠? 그래서 여기하고 요 두 개를 합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요 델타 V를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요 전체 부분이 요거에 대한 코사인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나오죠? 이 밑에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을 빼줘야죠. 빼줘야 되니까 어디죠? 요거에 대한 사인 부분을 하게 되면. 사인 부분을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나오겠죠? 여기 부분을, 여기에서 여기 부분을 빼주면 요 델타 V가 나오겠죠? 그 수식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 자성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성을 시킨 것 뿐이고요. 사실 이 자성만 빼버리겠습니다. 빼면은 어디? V에서 뭐라고요? IR의 코사인 세타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뭐라고요? IX의 사인 세타가 된다. 요게 X축이 되는 겁니다, 지금. X축에 대한 성분 세 가닥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Y축은 어떻게 되죠?
요거에서 여기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IX의 코사인 세타에서 요 IR의 사인 세타만큼을 빼준 게 요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삼각함수에서 요 밑변과 높이의 자성은 요게 되죠. 그래서 밑변의 자성하고 높이의 자성은 여기 부분이 된다라는 수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딱 생각하시면 되는데, IR 뭐 코사인 세타, IX 사인 세타, 이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대신 이제 단거리 송전솔로에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J라는 허수분에 대한 성분이 들어갔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를 배워주시면 여기서도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자, V값은 똑같죠? 이제 VR 코사인 세타하고 여기 부분을 이제 치환을 한 겁니다. V를 넣어가지고. 밑에 V를 넣었죠? 위에 V를 넣었죠? 이거 삭제하면 어떻게 되죠? IR 코사인 세타죠, 그냥. 예? 요것도 VI 사인 세타 X인데 여기다 VR을 붙인 겁니다, 여기도 다. 그리고 밑에 V를 빼진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다 V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V.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계산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넣고 계산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VI 코사인 세타가 뭐죠? P죠? R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PR. VI 사인 세타가 Q죠? X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찬가지죠. VI 코사인 세타 P, X, 그리고 QR. 그럼 자세히 보시면 여기 V 플러스 V분의 PR 플러스 QX 전체 자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수식이 간단해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Q 성분에 대한 부분이 더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는 걸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수식에서 다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아시겠죠? 그림은 이제 쉽다라는 얘기죠. 단거리 송전솔로에 대한 그림은 딱 나와 있고 거기서 X축하고 Y축에 대한 합은 밑변에 기울기가 된다. 빗변에 대한 내용이 된다. 해가지고 써준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IR이라든 어떤 그런 부분 했는데 지금은 델타 V하고 델타 V를 했죠. 자, 볼까요? V하고 델타 V. 왜?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X축에 대한 자승, Y축에 대한 자승은 이건데, 그게 이와 같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앞부분이 PR 플러스 QX. PR 플러스 QX가 어떻게 됐죠? 여기 나오죠? V 플러스 PR 플러스 QX니까 얘가 델타 V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게 X축에 대한 델타 V고, 요게 Y축에 대한 델타 V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각형의 V고, 요거는 델타 V. 좀 헷갈리시니까. 삼각형에 대한 V, 요건 델타 V.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삼각형에 대한 V가 여기였고, 델타 V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R값은 제가 작다라고 그랬죠? X값에 비해서 송전솔로 쪽에서. 예? 근데 부하 측에 가면 틀려집니다. 부하 쪽에서 바라봤을 땐. 근데 얘는 이제 송전솔로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R은 X이기 때문에 델타 V는 V 플러스 델타 V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죠. 그걸 이제 다시 계산하다 보니까 델타 V는 여기서 R값이 이제 작으니까 없어진 겁니다. 여기도 R값이 작으니까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 부분만 나오겠죠? 그래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만 나오겠죠? 여기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냥.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이걸 바꿔버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럼 이 델타 V가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얘가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지금. 이거 이해되시죠? Q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델타 V가 이쪽으로 넘으면 된다 이거죠. Q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델타 V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 델타 V가 뭐다? 아까 이 델타 V가 요거에서 요걸 뺀 거하고 같다. 왜? 이 부분이 워낙 각도가 작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부분. E-V로. 이해되시죠? 요게 높지가 않고요. 요게 워낙 이제 길다 보니까 E나 V 플러스 삼각형의 V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 부분도 그렇게 이제 거꾸로 돌려서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Q는 뭐라고요? 전압 강화가 밀접하고 P는 요 E하고 V에 대한 요 위상차, 사인 세타하고 밀접한 관계가 나왔다라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이제 10점짜리고요.
요걸 아까처럼 이제 풀어서 좀 쓰면은 25점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10점짜리로도 풀어서 써보시고 25점짜리로도 풀어서 써보시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들은 제가 나눠드리는 교재 자료에 다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무효전력 공급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회전기, 정지기로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죠. 무효전력의 발생과 소비원에서 공급원은 뭐가 있냐? 첫 번째, 발전기가 있다. 두 번째, 부하시 탭 조정기가 있다. 세 번째, 동기조상기가 있다. 네 번째, 잔력용 콘덴서, 블로리액터, 유도전압 조정기, 정지용 무효전력 보상장치, 직력 커패시터가 있다. 딱 생각하셔야 될 게 회전기가 있다. 그럼 회전기가 뭐가 있죠? 발전기하고 동기조상기가 있죠. 그 다음 정지기가 있다. 정지기는 뭐죠? L이나 C가 있을 거 아닙니까? L, 블로리액터가 있겠죠. C, 직렬 콘덴서가 있을 수가 있고 병렬 콘덴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보상해주기 위한 변압기 쪽에서 뭔가 탭 제어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부하시 탭 조정기. 그게 뭐죠? OLTC가 되겠죠. 온로드 탭 체인저, ULTC, 예? 또 NLTC, 무부하시 탭 체인저. 그래서 여러분들 22000 변압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전단에 보시면 6개의 탭이 있죠. 1, 2, 3, 4, 5, 6 해가지고 몰드 변압기 있는데 거기 만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고압이니까. 예? 던터치 해가지고 노터치 해가지고 손바닥이 딱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기대지 마시오. 괜히 기대고 싶거든요. 뭐 누가 농담식으로 훅가시 잡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는데 예? 그 엘리베이터 문 같은 거 여러분 기대면 안 되는 게 엘리베이터 문에 안전장치가 있는데 안전장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괜히 이제 그 층계에서 엘리베이터 기대다 보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 먹고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다 이제 요걸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해놓은 것들도 꽤 많습니다. 한 뭐 30-40%가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래서 함부로 뭐 열차문에도 기대시면 안 됩니다. 열차문에 기대인데 운전사가 문 열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를 이해해서 제어하는 바로 SVC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무효전력 공급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보시면 저희가 뭐 어떻게 돼 있죠? 진상은 얼마만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었죠? 9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상은 85%까지. 85에서 95% 역률에 상당하는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여자 전류를 가감해서 무효전력을 제어했다. 바로 뭐였죠? 과여자, 저여자, 또 회전자, 고정자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지상, 진상 부분. 최근에는 발전기는 AVR이나 AQR, AVR은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한 부분, AQR은 무효전력을 조정하기 위한 부분.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여자 전류를 제어해서 전압이나 역률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그 다음에 부하시 탭 조정 OLTC라고 그랬죠. 변압기는 기준 전압에 대해서 대응한 탭의 앞뒤에 1.5%나 2% 간격 1.5%나 2% 간격으로 탭이 수개 설치되어 있다. 근데 NLTC는 탭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겁니다. 1, 2, 3, 4, 5, 6 이게 왜 5개일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이렇게 5 여기는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하나 이게 하나 이게 둘, 셋, 넷,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쪽으로 가나 임피던스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이쪽으로 오거든요. 1번에서 하나 연결됐죠. 2개 연결됐죠. 이쪽 연결됐죠. 3개 연결됐죠. 4개, 5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연결되면은 그냥 넘어가죠.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되면 하나만 연결돼 있죠.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도 하나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되면 2개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되면 하나, 둘, 3개가 연결돼 있죠. 이쪽으로 연결돼 있으면 하나, 둘, 3개가 연결돼 있죠. 똑같다는 얘기죠. 탭은 단자는 6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5개밖에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요게 이제 NLTC에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NLTC가 오일형 변압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로타리 스위치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거나 이쪽으로 하거나 이쪽으로 하거나 이쪽으로. 별 모양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OLTC는 어떻게 됐냐? 17개의 탭이 있는 게 있고 20개 탭이 있는 게 있고 21개 탭이 있는 게 있고 좀 틀려집니다. 한전에서는 보통 20개 이상의 탭을 쓰고요. 민수 쪽에서는 17개 정도의 탭을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9A, 9B, 9C 해가지고 이렇게 9번대가 이제 중간 정도가 됩니다. 17개 중에. 그래서 보시면은 1.5나 2.5 간격으로 탭이 수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 들었던 내용들을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좀 차별을 해주기 위해서. 일반 변압기 탭은 부하 전류를 흐른 상태에서 탭을 절차할 수 없다. 그래서 부하 상태에서 탭 절차를 가능하게 만든 OLTC를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최근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동기조상기. 동기조상기 뭐라고요? 동기발전기라고요. 부하가 없는. 그래서 무부하로 동기전동기를 운전하면서 전기자 반작용. 발전기 가면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 나옵니다. 전기자 반작용에 감자작용, 증자작용, 그 다음에 뭐 횡축 반작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V 특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동기전동기. 그래서 여기서 회전자를 제어하면서 이렇게 전압을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회전자에 대한 전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회자를 통해서 과회자를 운전하면 진상전류를 흡수를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발전기하고 동기전성기는 항상 반대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발전기가 진상운전하죠? 그럼 동기조상기는 지상운전을 하는 겁니다. 발전기가 진상운전을 하면 어떻게 된다?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무효전력이 발생하면 단자전압이 상승하고 여기는 과회자로 운전하면 뭐라고요? 진상전류를 흡수해서 전압 강화를 낮추며 부적외자로 운전하면 전압을 강화시킨다. 동기조상기가 좋은 게 뭐냐? 바로 회전기이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죠. 콘덴서 같은 거 어떻게 되죠? 한번 투입해서 딱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죠. 회전기는 바로바로 항상 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왔을 때 바로바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소공도가 높다. 진상 및 지상 무효 전력을 연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다. 단 회전기기다 보니까 계속 돌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겠죠. 커지다 보니까. 용량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용량이 큰 회전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전력용 콘덴서 가장 많이 쓰죠. 왜? 가격이 싸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효전력 공급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직이기 때문에 운전 보수가 쉽다. 또 가격이 싸다. 무효전력을 소비할 수가 없다. 소비할 수가 없다. 왜? 얘는 발생만 된다는 얘기죠. 전압과 주파수가 저하되면 무효전력 공급량도 줄어들어서 동기조상기와 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단 또 어떤 단점이냐? 고조파에서 외형파로 돼가지고 소손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역률 개선일 때 이런 고조파에 대한 내용들도 또 나옵니다. 불로리액터. 불로리액터는 뭐죠?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비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무효전력 소비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력용 콘덴서와 같은 장단점이 있다. 왜? 싸니까. 그래, 콘덴서가 나오면 리액터가 나와야 되죠. 네? 뭐 옛날에 보면 홀찌개 나오면은 뭐 뚱뚱이가 나와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근데 언제 사용을 하느냐? 바로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여기 나오죠. 5-8.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가 뭐가 있었죠? 송배전공학에서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란티 효과. 두 번째,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여기는 페란티 현상은 뭐죠? 전압이 상승이 되는 부분이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은 뭐죠?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스스로 발전기 쪽에서 그 입력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스로 여자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이제 장점과 단점,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유도전압 조정기, IVR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한전에서 얘기하는 SVR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SVR로 써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SVR 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전력계통에서 가장 수요단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압을 제어하는 기기다. 아까처럼 변압기 2차 측에 탭이 있는 걸 달아가지고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전소 2차 측에 있습니다. 변압기 2차니까. 변압기의 탭 절체는 계단적인 제어를 하는 반면 유도전압 조정기는 변전소의 주 변압기와 종합해서 생각할 때 변압비를 연속적으로 변환시킨다. 아까 OLTC도 어떻게 돼? 탭이 이렇게 절체를 한 번씩 하죠. 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스태틱 같은 부분을 통해서 좀 그 사이리스터가 안에 들어가는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VR로 검색을 하시면은 UPS 같은 그런 부분만 검색이 됩니다. 제가 구글로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SVR을 했더니 무정정 공급장치 같은 그런 내용만 나와있고 회로도도 그런 부분만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변압기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SVR도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SVC입니다. 근데 얘를 쓰는 부분이 사이리스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진상 및 지상 무효전력을 고속 연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들이죠. 그래서 SCR의 이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하고 블로 리액터를 조합을 했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는 뭐라고요? 단계적으로 스위칭을 하고 블로 리액터는 연속적인 제어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 리액터에도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처럼 콘덴서는 이런 식으로 계단 제어를 하는데 블로 리액터는 이렇게 제어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합쳐지면 이렇게 제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 밑으로 이렇게 가감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 제어는 이만큼이고 얘 제어가 이만큼이다. 합쳐지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얘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쇄될 거 아닙니까? 얘 부분하고 얘 부분하고 매칭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SVC에서는 이렇게도 제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도 제어를 해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X축, Y축별로 해가지고 대각선으로도 제어를 해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직력 커패시턴스 C 성분이 들어가면은 리액턴스를 제어를 해주겠죠. 자, 무효전력의 발생원하고 소비원입니다. 진상 발생원은 진상이죠. 소비원은 지상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상운전 시의 발전기, 진상운전 시의 동기조상기. 반대로 했죠. 발전기는 지상운전이면 동기조상기는 지상이다. 진상이다. 그래서 얘는 무효전력이 부족하니까 과외자 운전을 해줍니다. 과외자 운전이 뭐라고요?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위에가 뭐라고요? 지진. 지상부하가 뭐라고요? 과부하 운전. 그러니까 진상일 때는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아 얘가 지상 운전을 해줘야지만 발생할 수 있구나. 그거는 과외자 운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게 헷갈립니다. 혼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윗부분은 지상 운전이고 발전기 과부하 운전이고 그때는 무효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부분. 진상 무효전력 공급하는 게 콘덴서죠. 진상 부하죠. 충전 용량이 큰 송배전선로도 진상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써주시면 되고 발생원을 알았으면 이제 소비원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소비원은 뭐라고요? 소비원에서는 지상 무효전력이니까 아까 반대죠. 이렇게 해서 지상은 뭐라고요? 지진이 일어났다. 예? 진상운전 시의 발전기 저여자 그리고 그때는 동기조상기는 반대니까 지상 동기조상기. 그 다음에 블로리액터, L 성분. 그 다음에 SVC 스테이트건 똑같을 거고요. 지상부하 쓸 거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해주시면 나머지는 편하겠죠. 예. 부족 시의 대체. 자, 보시면은 뭐라고요? 문제점이 부족하다는 건 소비가 많다는 얘기죠. 진상 무효전력이 부족하다는 건.
진상부여전력이 과잉되었다는 건 발생이 많고 소비가 적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전압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죠. 진상이 많이 걸리면은 전압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전압이 잠깐만, 진상부여전력이니까 소비가 많아지니까 문제점은 전압이 저하되고 송전 손실이 증가되고 안정도가 저하되고 기기 효율이 저하되고 전기 품질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진상이니까 반대로 생각을 했어야 되네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건 문제점이라는 건 진상부여전력이 부족하니까 전압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걸 올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바로 지상운전을 해줘야 된다. 과외자 운전을 해줘야 된다. 동기조상기는 진상운전을 해줘야 된다.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전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콘덴서를 올려줘야 된다. 이 콘덴서에 올려준 부분이 여기 대책에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점이 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진상전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압이 올라간 겁니다.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그걸 낮춰주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낮춰주기 위한 노력은 뭐다? 바로 L이다, L. C 성분을 줄여주고 L을 투입을 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콘덴서 설치 후에 전압 강화 개선 효과. 오늘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네. 콘덴서 설치 후 전압 강화 개선 효과.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부하에다 우리가 콘덴서를 어떻게 설치하죠? 다 병렬로 설치합니다. 왜? 전압은 어떻게 연결해도 다 병렬로 연결하니까. 하지만 이제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는 뭔가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압하고 관계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병렬로 콘덴서를 설치하는 게 바로 전압하고 관련된, 아니면 무해전력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 직렬로 콘덴서를 설치하는 부분은 무해전력 부분보다는 어떤 임피던스 제어 쪽에 더 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콘덴서 설치 전에 전압 강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전압 강화 어떻게 되죠? 델타 A는 IR 코사인 세타에 IX 사인 세타. 그래서 다 보시면 나중에 나왔던 건죠. 이렇게 나온다. ER분의 PR 곱하기 X 탄젠트 세타. 그러면 우리가 이 세타, 탄젠트 세타, 그게 뭐죠? 코사인 세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왜 아까 이제 코사인 세타가 있었고 사인 세타가 있었는데 그럼 두 개를 계산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탄젠트 세타 하나만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 탄젠트 세타가 Q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XQ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자, 보시면은 콘덴서 설치 후는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로 계산됐기 때문에 요 탄젠트도 탄젠트 세타로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수식들 이용한 게 여러분들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 해가지고 역률 개선 전 개선 후에 했던 그런 내용들 나오죠. 수식들. 거기서 이제 탄젠트 세타로 나오는 수식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단락 용량으로 해서 나눠진다라는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 경감량은 델타 삼각형 2 마이너스 삼각형 2 다시 델타 부분이 좀 헷갈리시니까 P, EX, X 탄젠트 세타 부분만큼 역률이 개선이 된다. 그럼 요만큼이 역률이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세타만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니까 요것들은 요 교재가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은 좀 수식이 안 넘어갔는데 그것들은 첨부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경감률이 나오면 뭐라고요? 100%가 나오라고 항상 해요. 부등률을 제외해놓고는요, 여러분들이 다 100%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렇게 나오죠. 율자만 나왔다면 무조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부등률을 제외해놓고. 부등률은 1보다 크다? 작다? 예? 부등률이 1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예? 부등률이 1보다 큽니다. 예? 그것만 제외해놓고는 나머지는 다 퍼센테이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압 강화 경감률 해가지고 나옵니다. 쭉. 근데 이제 경감률은 아까 그 Q 성분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왜? PX 사인 테타에서 P 탄젠트 세타가 뭐라고요? Q라고요. Q 성분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X분의 2R 자승은 또 이게 또, S라는 이제 단락 용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 뒤에 또 식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얘가 Q로 또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부분이.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 P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여기 S가 있고 여기 P가 있고 이거 Q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뭐죠? 세타는 S분의 P입니다. PQ는 P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세타는 어디지? P분의 Q죠? 예? 그 Q는 P 이쪽으로 올라가면 P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항상 연산을 하시라고요. 그림으로.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있으면 Q는 P 탄젠트 세타가 그냥 나옵니다. Q는 뭐라고요? P 탄젠트 세타라고요. 이 Q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R은 X분의 2R 자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여기가. 그게 요 뒤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RC, QC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전압 강화 해가지고 또 뒤에 거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단락 용량분에 왜 전체 단락 용량이 이만큼 돼 있습니다. 용량이 이만큼 내 힘이 여기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Q 성분을 얼마나 공급해주면은 전압 강화가 얼마가 생기냐 그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항상 이건 기준이 밑에라고요. 어떤 때는 기준이 위라고요. 얘는 기준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단락 용량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만이라는 단락 용량 부분에 1000kV에 콘덴서를 투입했더니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힘을 보탰느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뭐라고요? 단락 용량이 2만 kVA인데 콘덴서 용량이 1000kV를 했을 때 전압 강화 경감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그냥 편한 겁니다. 2만 분에 1000을 공급했으니까 5%가 전압이 경감이 됐다. 왜? 기준이 요만큼의 힘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보탰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딱 정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고조파 쪽에서도 보시면 이런 단락 용량분에 해가지고 계산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력계통공학에서 전압 변동이 기계에 미치는 영향 회전기나 정지기기 쪽에 생각나시나요? 전압이 저하됐을 때 생기는 부분 전압이 올라갔을 때 생기는 부분 전압이 저하되면 전류가 커진다 그랬죠? 전류가 커지니까 유효전력 손실 같은 게 늘어난다 그랬죠? 송배전선로 쪽에서 근데 전압이 높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수명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기가 열화가 된다 그랬죠? 그런 내용들. Q는 전압 강화에 밀접하게 관계됨을 증명하시오. 아까 PR, X, Q분의 PR 탄젠트 세타 이 나오는 수식들 생각이 나시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X축하고 Y축을 자승을 한 게 빗변이라는 그 수식에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바꾼 거죠. 거기서 R 성분은 작다라고 무시하고 X 성분만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바로 Q는 전압 강화에 밀접하게 관계됨을 증명하는 수식이 나왔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흐름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효전력의 공급원, 발생원과 소비원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각각 특징들. C 성분이 무효전력을 공급해주는 거고 L 성분은 무효전력을 소비해주는 거다. 그걸 발전기하고 전동기하고 동기조상기하고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기들이 뭐가 있냐. L하고 C가 있다. 그리고 SVC 같은 게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 장점, 단점 생각하셨던 거. 콘덴서 설치 후 전압 강화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역률 개선 효과하고도 똑같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써시라는 얘기죠. 역률 개선 효과 4가지가 뭐였죠? 키워드가? 키워드. 예? 역률 개선 효과, 키워드. 손, 앞, 요, 설, 손실, 앞, 전압, 요금 절감, 설비 이용률 향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데다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정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것들 갖다가 막 끄집어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셨던 것들을 다른 쪽에 있는 것들도 막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안지 쓰는 방법도 설명드렸죠. 여유있게 작성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그거 다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압 강화 경감률, 단락 용량하고 콘덴서 용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기준이 단락 용량이 밑에 있고 콘덴서 용량이 위로 올라가면 전압 강화 경감률이 계산이 된다. 이런 내용 하나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런 내용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먼저 넣어놓고 있지 않으면은
안 나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요거에 대한 다른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